적막한 시골 마을.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다. 최복래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은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아니, 오겠지. 주말은 오랜만에 쉰다던 아들 지우는 또 연락이 없었다. 며느리 수지는 결혼 전엔 싹싹했지만 결혼 후엔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오늘은 좀 따뜻하구나. 이불 빨래라도 해야겠네. 혼잣말로 하루를 시작한 복래는 빨랫감을 바구니에 담아 마당으로 나왔다. 한 손엔 무릎까지 오는 고무장갑, 다른 손엔 세제통. 그녀는 힘겹게 다리를 구부리며 빨래를 비볐다. 허리는 이미 수차례 시큰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수지는 도시의 고급 아파트에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며 SNS에선 늘 시어머니와 함께한 주말, 오늘도 행복하게 어머니를 모셨다. 며 효부인 척 연기를 했다. 그러나 복래는 시골 오랜 집에서 땔감도 아끼며 홀로 지냈다. 겨울이면 방바닥이 얼어붙고 여름이면 모기장이 찢어져 벌레가 들끓는 집. 그래도 복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아니,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다. 며느리에게 보낼 손뜨개 조끼와 직접 기른 봄나무를 택배 상자에 담으며 복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허리 디스크가 다시 도지는 중에도 부지런히 포장했다. 양손에 물집이 생기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삭막한 도시에서 한겨울 아들과 며느리가 이걸 입고 다니면 얼마나 따뜻할까 하는 생각에 입가엔 미소가 번졌다. 택배 아저씨 오기 전에 얼른 주소 써놔야지. 복래는 굽은 허리를 펴며 방 안으로 들어가 택배 송장을 꺼냈다.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 돋보기를 찾았다. 송장을 붙이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잘 도착하겠지? 맛있게 먹고 따뜻하게 입었으면 좋겠네. 마을회관에서는 이장님이 말했다. 아드님이 그렇게 효자라며 서울에 잘 나가는 직장 다니는데 안 먹어도 배부르지? 복래는 민망한 웃음으로 말끝을 흐렸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혀끝에서 맴도는 말은 끝내 삼켰다. 복래의 손끝은 투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한 땀 한 땀 뜬 조끼에선 한겨울에도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젖은 이불을 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뿌연 하늘엔 햇살 한 줄기 비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위에 아들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이 조용한 주말은 그렇게 또 지나가고 있었다. 허리 통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 복래는 평상 위에 앉아 허리를 부여잡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날따라 통증이 유독 심하게 왔다.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저릿저릿했고 아침부터 바람결도 싸늘했다. 병원엔 꼭 가야 할 텐데 이장님한테 차 얻어 타기도 눈치 보이고. 복래는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들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아들 지훈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호출음 끝에 연결된 목소리는 아들이 아니었다. 여보세요? 이지훈 씨 지금 회의 중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시죠? 복래는 잠시 당황했다. 며느리 수진이었다. 아가, 내가 허리가 아파서 읍내 병원에 좀 가보려는데 혹시 지훈이한테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해서. 수진의 목소리가 냉랭해졌다. 어머님, 그런 일로 지훈 씨까지 귀찮게 하지 마세요. 병원 정도는 스스로 다니셔야죠. 요즘 다들 얼마나 바쁜데요. 복래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래, 미안하다. 그냥 물어본 거야. 바쁜데 방해해서 미안하구나. 수화기 너머로 아무 대답이 없었다. 복래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이불을 개켜두던 손이 멈추었다. 눈가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약봉지가 든 서랍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읍내 병원에 갔던 건 거의 반년 전이었다.
약은 이미 다 떨어졌고 통증은 심해지기만 했다. 이러다 진짜 허리도 못 펴게 될 텐데. 복례는 중얼이며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읍내까지 걸어서 갈 수는 없다. 이장님이나 옆집 가병 아저씨한테 부탁해 볼까 했지만 평소에도 신세를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밖에서는 이웃집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복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허리를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섰다. 잠시 후 마당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복례의 모습이 다시 보였다. 한 손에는 작은 가방, 다른 손에는 지팡이. 그렇게 그녀는 혼자 읍내로 향할 채비를 하였다. 어느 날 어머님 계세요? 복례는 마당에서 장작을 정리하다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정문 앞에는 수진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고급 승용차가 집 앞에 턱하니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짐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다. 복례는 멈칫하며 물었다. 어쩐 일이니, 아가? 수진은 성큼성큼 마당 안으로 들어오며 짜증을 감추지 않았다.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땅 문서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몰라서요. 저희가 그 땅 일부를 처분하려고요. 서류 좀 주세요. 복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몸을 가누며 힘겹게 일어나 물었다. 무슨 땅 말이니? 수진은 짜증을 내며 핸드백을 뒤적였다. 어머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요 아파트랑 뒤편 논 말이에요. 작은 평수긴 한데 재개발 구역이라서요. 계약 잡혔거든요. 복례는 숨을 들이켰다. 허리가 아픈 것도 잊은 채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땅은 아직 나는 팔 생각 없단다. 수진은 목소리를 높이며 냉소를 흘렸다. 어머님, 이래서 시골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도시 사정도 모르고 고집만 부리시고.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손을 뻗어 지팡이를 짚으며 몸을 겨우 지탱했다. 수진은 집 안으로 성큼 들어갔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복례는 더는 막지 못하고 뒤따라가기만 했다. 수진아, 그건 내가 알아서 정리하려고. 정리는커녕 먼지만 쌓이게 두셨네요. 이런 서류는 분실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복례는 한숨을 내쉬며 수진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복잡하고 슬펐다. 문득 서랍 맨 아래 접힌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복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손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봉투 앞면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민준이가. 복례는 편지를 펼치지도 않은 채 살짝 접어 가슴에 안았다. 수지는 여전히 장롱을 뒤적이고 있었고 복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그날 밤 복례는 책상 서랍에서 문서 봉투를 꺼냈다. 수진이 원하던 땅 문서도 그 안에 있었다. 이거마저 뺏으려고 왔구나. 우리 아들 얼굴도 못 보고. 복례는 봉투를 곱게 정리해 작은 손가방 안에 넣었다. 그리고 민준이의 편지를 조심히 다시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다. 낡은 종이에 적힌 해맑은 그 아이의 미소가 그려지는 듯했다. 수지는 다음 날 아침 마당에 앉아 묵묵히 차를 마시는 복례 앞에 다가왔다. 그녀의 손엔 얇은 돈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거면 생활비 충분하시겠죠, 어머님? 복례는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바라봤다. 수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봉투를 내밀었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애 학원비에 전세금 대출까지.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도 마음 편히 살 수 있잖아요. 복례는 말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리고 며느리가 찾던 봉투를 건네자 며느리가 급하게 채어갔다. 그 안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와 인감이 담겨 있었다. 알겠다. 내가 그렇게 필요하다면.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당을 나서던 그녀는 무심코 돌아보며 덧붙였다. 이왕이면 그 논도 같이 팔면 좋을 텐데요. 요즘 땅값 좋을 때 빨리 정리하셔야죠.
복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넘기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복례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편지함을 꺼냈다. 오래전 민준이가 보냈던 편지를 펼쳐 읽었다. 할머니, 제 생일 때 또 조끼 떠주실 거죠? 그 한 줄이 가슴을 저며왔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접어 손수건에 싸고 서랍 맨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실뭉치를 꺼내 뭉친 실들을 정리했다. 올해는 민준이 조끼를 좀 더 따뜻하게 떠야겠어. 이튿날 수지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웅했다. 며느리가 가기 전 복례는 수진의 차 뒷좌석 창문에 조용히 민준의 편지를 붙여놓았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편지를 다시 보게 되면 그 따뜻한 마음이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민준이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늦은 저녁이었다. 긴 유학을 마치고 석사 과정을 위해 귀국한 그는 한 손엔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켰다. 부모에게서 도착한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 우리 아들. 민준이는 어린 시절 할머니를 유독 좋아했다. 맞벌이 부모님 사이에서 자랐던 그는 항상 외롭고 밥도 잘 못 챙겨 먹기 일쑤였다. 그런 민준이를 끔찍이도 이뻐하고 챙겨준 사람이 복례였다. 민준이가 유학을 가기 전까지 반찬과 방과 후 모든 시간을 지켜주었던 할머니는 민준이의 친구이자 보호자였다. 그러나 몇 주 전 사촌형과의 통화 중 들은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었다. 할머니? 무슨 요양원이야. 지금도 시골에서 외롭게 혼자 계신다던데. 그 순간 민준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부모님이 할머니를 잘 챙기겠다는 그 말만 믿고 유학을 갔던 시간들이 스쳐갔다. 유학 중에도 매달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할머니가 주신 목도리를 소중히 간직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민준이는 부모의 말만 믿고 사랑하는 할머니를 외면한 셈이었다. 며칠 후 민준은 서울 본가의 식탁에 앉아 부모와 마주했다. 지훈이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고 수지는 단정한 차림새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편히 계신다면서요? 근데 오래된 시골집에 혼자 계시더라고요. 왜 저를 속이셨어요? 지훈은 얼굴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놨다. 내가 모르는 사정도 있다. 매달 용돈도 보내고 약값도 챙겼는데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수진이 말을 이었다. 우린 할 만큼 했어. 내 외할머니 모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지도 너는 모르잖아. 노인네 냄새도 나고. 그렇게 불만이면 내가 모시고 살아. 그리고 참고로 말하는데 너 잘 되라고 우리가 유학비에 얼마를 들였는데 할머니만 생각하니? 할머니 이야기 계속하며 부모를 거역할 거면 학비와 생활비 다 끊을 거야. 어른이니까 책임도 져야지. 민준은 말없이 부모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럴게요.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며칠 뒤 민준은 낯익은 시골 마을 골목을 걸어 복례의 집 앞에 섰다. 삐걱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방 안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던 복례가 고개를 들었다. 마주친 눈동자, 몇 초간의 정적. 할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복례는 그대로 멈춰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이내 바느질 도구를 떨어뜨리며 일어섰다. 가까워지는 발걸음. 그리고 두 팔을 벌려 민준이를 꼭 안았다. 이게 누구냐? 민준이 맞냐? 어쩜 이렇게 훌쩍 내 새끼가 커버렸구나. 민준도 울먹이며 복례를 꼭 끌어안았다. 죄송해요. 할머니,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자신은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복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를 안고 흐느껴 울었다. 그날 밤 복례는 민준을 위해 오래간만에 솥뚜껑을 열었고
민주는 그녀의 곁에서 이부자리를 폈다. 그가 그날 품은 다짐은 피를 나눈 그 어떤 약속보다도 진하고 깊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이른 새벽부터 움직였다. 민준을 위해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다. 작은 부엌에 밥 냄새가 퍼질 즈음 민준이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할머니, 뭐 하세요? 아직 새벽이에요. 복례는 웃으며 손을 털었다. 새벽이 제일 좋아. 사람 마음도 그렇고 공기도 맑고 너 좋아하는 계란말이 해주려고 내 엄마는 그거 못하잖니? 민주는 괜히 뒷머리를 극적이며 식탁에 앉았다. 복례는 손수 만든 반찬들을 조심스레 놓으며 물었다. 어제 밤엔 제대로 못 물었는데 엄마 아빠랑 싸웠어? 내 새끼가 갑자기 찾아와서 할미는 기쁜데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이렇게 혼자 계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잘 계시는 줄 알고. 제가 이제 잘 챙겨드릴게요, 할머니. 복례는 잠시 멈칫하더니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엄마가 갑자기 찾아와서 팔게 된 땅이 있어. 실은 그거 우리 땅의 아주 일부분이야. 내 할아버지가 살아 생전 문서를 정리해 두셨거든.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그걸 이제 정리해야겠다. 민준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러면 할머니, 땅이 더 있는 거예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도심에 재개발된 구역이 하나 있었어. 그게 전부 내 이름으로 돼 있고 얼마 전에 다시 연락이 왔단다. 팔고 나니 생각보다 큰 돈이 생겼지.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고 복례가 이내 말을 이었다. 그 돈으로 서울 번화가에 집 하나 지으려고 해. 민준이 학교 근처로 민준이가 한국에서 편히 살 수 있는지 이 할미도 혼자 외롭게 살기엔 나이가 들었거든. 민주는 식은 국을 떠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 때문에 그렇게 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복례는 웃으며 민준의 손등을 감쌌다. 그게 아니라 이젠 내가 내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하고 싶어서야. 우리 민준이가 행복했음 좋겠고 우리 손주 장가가는 것도 보고 해야지. 몇 주 후 서울 강북의 한 고급 주택가. 철근과 벽돌이 올라가며 공사가 한창인 집 한 채가 있었다. 건축업자는 복례에게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쪽이 손주 방이고 이쪽이 안방입니다. 정원도 넉넉히 들어갈 거고요. 요청하신 다용도실도 이쪽에. 복례는 목에 둘러맨 손수건을 고쳐 매며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 선 민준이 말했다. 할머니, 진짜 이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복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래. 이젠 아무 눈치도 보지 말고 내 인생 내가 살아. 나는 그 곁에서 숨 쉴 수 있으면 되지.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고급 주택가에 자신의 이름으로 집이 들어서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복례는 그날 밤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는 민준과 함께 길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거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인생이 조금 덜 외로워지는 것 같구나. 여전히 공사가 한창인 2층짜리 신축주택 앞에서 복례는 공사장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철근 사이로 들어선 창틀과 뼈대를 갖춘 집의 윤곽이 이제 제법 드러나 있었다. 민주는 도면을 들여다보다가 복례 쪽을 향해 돌아섰다. 할머니, 여기 진짜 우리가 살 집 맞죠?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지. 우리 둘이 함께 사는 집이야. 내 학교에서 멀지도 않고
주변에 도서관도 많다더라. 민주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대형 병원, 유명 학원가, 공원과 카페. 번화한 서울 중심지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여기 땅값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이 땅은 어떻게? 복내는 먼 곳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이 때를 위해 할아버지가 다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 그 많은 땅이 있어도 내 마음이 초라하고 텅 빈 것 같았는데 우리 민준이가 이 할미에게 큰 소망을 주었어. 민주는 말없이 복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엔 늘 숨겨진 고요한 강함이 있었다. 그 강함이 이제야 드러난 것이다. 며칠 후 지훈과 수진이 그 소식을 듣고 복내의 새집 공사 현장을 찾았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런 집을 짓고 계시다니. 복내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민준이랑 같이 살려고 짓는 집이야. 너희한텐 굳이 말할 필요 없었지.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듯 나도 내 인생을 살 거란다. 지훈은 당황하며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잘 못 챙긴 거 압니다. 그런데 민준이 학비나 생활비는 복내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민준이는 내가 책임질 거야. 넌 내 가정 챙기고 나는 내 손주랑 즐겁게 살 거다. 수지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말했다. 그럼 그동안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재산이 있으신 줄은 몰랐어요. 복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몰랐지. 그래서 그리 막대했나 보구나. 하지만 괜찮다. 이젠 다 지난 일이니까.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 했다. 죄송했습니다. 복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늦었지만 그 말은 고맙구나. 그날 밤 복내와 민주는 둘만의 소박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따끈한 밥, 된장국, 고등어 조림, 그리고 계란말이. 민주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할머니, 이 밥상이 너무 그리웠어요. 앞으로 할머니와 이렇게 오손도손 밥 먹으며 행복하게 살아요. 복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매일 같이 먹자. 이 밥상이 우리 행복의 시작이니까. 다음에 봄이 왔다. 꽃이 핀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졌다. 복내는 새로 지은 집 정원의 의자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었다. 옆에는 민준이가 놓아준 차 한 잔이 따뜻한 김을 피우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작은 강아지 뽀삐가 짖는 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주는 복내가 원하는 대로 집안 곳곳을 아늑하게 꾸몄다. 복내는 이 삶이 너무도 낯설고 꿈만 같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눈시울이 붉어졌다. 잠시 후 민준이 책가방을 메고 나왔다. 할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끝나니 먼저 저녁 드시고 쉬고 계세요. 복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민준아. 공부 열심히 하거라. 할미는 이 정원에서 잠깐 하늘 좀 보다가 들어갈게. 민준이 골목길을 따라 사라진 뒤에도 복내는 한참을 정원에 앉아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은 부드럽게 뺨을 스쳤다. 얼마 후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엔 오래된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다. 그건 민준의 미래를 위해 복내가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한 후 만든 비밀 계좌였다. 여기에는 학비뿐만 아니라 결혼자금과 창업자금까지 모두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또 하나 복내는 법무사를 불러 유언장을 정리했다. 남은 부동산의 일부를 민준이에게 증여하고 일부는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겠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이 소식이 지훈과 수진에게 전해졌다.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복례의 집을 찾았다. 굳게 닫힌 대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지훈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돌아섰고 수진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민준과 복례는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때로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웃었다. 어느 날 복례는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아, 너 정말 후회하지 않니? 부모랑 멀어지는 거 말이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선택이에요. 누구보다 소중한 할머니를 지킬 수 있는 이 시간이요. 복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할미도 이 봄이 다시 오리라곤 생각 못했는데 내 덕분에 꽃이 피었구나. 그날 저녁 복례는 편지를 한 통 써내려갔다. 수신이는 과거의 나에게 포기하지 마라. 세상은 결국 따뜻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 내가 심은 진심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니 그 봄 결국 다시 피는 나무의 꽃잎처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창밖을 보았다.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 봄날 복례의 인생에도 다시 꽃이 피어 있었다. 복리의 봄날을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